오늘이 9번째 강의, 이 강의 전체의 9번째,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지나가는 셈인데, 오늘 들으시면 강의 제목은 삶의 의미와 질이, 삶의 질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이 짐작하신 거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삶의 의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의미를 찾으면 의미가 깊어지고 삶의 질도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비적 고찰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미를 잘 찾는 분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현영 교수가 아주 대단히 뛰어난 분이라서 이분이 정보사회와 기업문화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골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석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석공은 뭐 이현영 교수가 말하기 전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쪽은 이현영 교수가 설명한 거라서 석수 한 명은 물어보니까 뭐 하냐 그랬더니 나 돌을 쫀다. 그러니까 돌을 쪼아서 일당 받고 산다. 그러면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당신이 뭐 하니까 물었더니 내가 조각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만드니까 돌을 쪼아서 월 임금 받는 사람하고 좀 다를 겁니다.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럴 거고 좀 완성도가 높은 걸 하려니까 이 사람은 그에 대한 의미를 자기 일에 부여했으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삶의 질이 좀 다를 겁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진리 전당을 짓는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성소고 불교인이라면 부처님의 계신 집을 지으니까 좀 더 정성을 쏟을 테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내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분야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데 이걸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제가 여기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빅터 프랭클입니다. 아우슈비츠에 들어가서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놓고 보면은 마하트마 간디가 한 국가의 문화는 그 국민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 없는 국민은 이미 죽은 국가라고 간디는 보았습니다. 그 간디의 민족 문화로는 꼭 국가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기업 문화에도 적용될 것이고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보람과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나폴레옹 때 물론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패망하긴 했습니다만 전성기 때는 유럽에 당할 자가 없었죠. 나중에 물론 나폴레옹이 패망한 것은 오만해가지고 패망하긴 했지만 전성기 때는 불란서의 하급 공무원도조차도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대단한 존재를 여겼다고 합니다. 하급 공무원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란서를 당할 나라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정치가나 리더가 국민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나한테 불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 그게 커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빅터 프랭클이 경험한 바로는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다는 건데 이제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 나와서 정신과 의사로서 개업을 할 때 어떤 의사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형외과 의사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빅터 프랭클한테 상담하기를 내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답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이 마음을 줄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2년 동안 죽은 것 같은 삶을 살면서 당신한테 도움을 받게 찾아왔다 했더니 빅터 프랭클이 이 사람의 의미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얼른 그냥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얼른 뭐라고 물었냐면은 만약 2년 전에 당신이 죽고 지금 당신의 아내가 살아있다면 어떨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얼른 그 말을 알아듣고 끔찍한 일이겠죠. 아,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정말 다행이다. 내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 일을 사랑하는 아내 대신 내가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고통도 싹 사라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아주 멋지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지요. 이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비전은 남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찾은 거예요. 남이 나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인간은 물체가 아니거든요. 저마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사람마다 독특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조금만 달라지면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빅터 프랭클은 또 삶의 의미를 찾아서란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소용서고 하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거의 17페이지니까 서문쯤 되는 건데 청중들의 두 개의 인용문을 보내줬대요. 하나는 하이데거라는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말을 따다가 보여준 거고 다른 하나는 빈 국립병원에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한 말이라고 말해요. 두 개 딱 보여주면서 하나는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이고 하나는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가 한 말입니다. 딱 한 말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둘 중에 어느 쪽이 하이데거가 한 말이고 어느 쪽이 정신병자가 한 말인지 한번 당시에 골라보냈더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압도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하이데거 인용문을 정신분열증 환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론 그 반대로 정신분열 환자의 말을 하이데거의 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는 각자가 생각하는 거지 하이데거가 근사를 했다고 해서 멋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경험에 비춰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정신병자 말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내 삶의, 나의, 요번이 아니고 요단번 강의가 되겠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얼마나 존귀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존귀하냐 아니냐를 걸 찾는 건 나 자신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봐야죠. 내가 누군지 알려면 나도 결국은 인간 중에 하나고 동물 중에 하나니까 먼저 인간이 뭔지 동물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여러분들도 뭐 웨치티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요새 우리나라 또 인터넷에 보면 웨치라고 했는데 이거 발음은 독일 발음에 웨치티가 맞죠, 그죠? 웨치티가. 자, 1991년 9월 19일 지금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이루고 있는 여기를 웨스탈 알프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3,000m 이상의 높이에 있는 어떤 바위에 덮인 이 협곡에서 등산객들이 독일의 등산객들이 갈색 눈이 곱슬머리를 하고 키는 158cm 되는 문신을 한 남자의 시신이 한 그루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등산객이 등산하다가 떨어져 죽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딱 가보니까 그게 시신이 그런 시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의 몸에서 12가지의 이런 유물이 발견돼. 이런 건 뭐예요? 돌로 만든 돌화살, 돌도끼, 이상하게 신발, 이런 거, 이런 사람이, 요거 이제 전부 다 나중에 의사들이 와서 재본 이 사람의 치수인데, 이런 거 봐. 이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이겠죠. 언제 사람이냐면은, 여기 이 사람 복원해 보면은 되게 지금부터 5,200년 전 사람인데, 이런 몸을 무장을 하고 12개가 발견됐어요. 웨치트 아이스맨 12개 화살을 이렇게 다 발견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아주 옛날 사람이라는 걸 알고선 경찰이 고고학자들을 불러서 의사들을 불러서 이 사람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의사들과 발견 당시 이 남자는 등산하던 중 조난당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 남자는 사실은 기원전 3,200년 전이니까 5,200년 전의 남자예요. 근데 아까 문신했다고 했죠. 그때도 문신이 있었어요. 그때도 여자들이 멋을 부리고
그때도 패션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림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림에 갇힌 미라를 보존돼 있어서 아주 잘 보존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딴 게 아니고 사람들 외치티의 유해와 함께 나온 물건들로부터 이 남자의 건강 상태와 먹은 음식, 앓던 질병, 상처들을 다 조사해 봤어요. 했는데 뭐를 발견했냐면은 이 사람은 큰 상처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살해된 겁니다. 돌 화살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던 사람 죽이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본 인간은 이렇게 돼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해가지고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을 썼는데 누구냐면 통섭이라는 말씀 좀 들어보셨죠? 그 통섭의 저자가 바로 에드워드 윌슨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생물학자로서 그 진화론으로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활동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다. 오랜 인류의 진화에서 역사에서 가장 큰 위험은 사자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 도시의 고고학자들이 고대 도시 유물을 파보면은 6월의 3분의 1은 살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가다가 어딘가에서 맞아 죽거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래 살 필요 없으니까 우리 몸이 그 오래 산 거에 적응이 안 돼 갖고 요새 암도 걸리고 노인병이 생기는 거거든. 옛날에 노인병 걸릴 틈이 없었어요. 가다가 죽을 거니까요.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건강하게 살다 어느 날 그냥 죽는 건데 3분의 1이 인간이 인간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어떤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두개골이 함몰됐는데 이 함몰된 두개골이 높은 데 떨어진 거냐 누가 몽둥이를 때린 거냐 봤더니 조사봤더니 몽둥이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1970년대까지도 열대 우림의 원시 종족은 살해당하는 비율이 4분의 1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라고 보는 이유인 건데 그건 뭐냐면 우리 본성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점잖고 훌륭한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지만은 저 깊은 마음속에 어딘가에는 그런 게 숨어 있다가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던 어떤 경험하는 순간 그 폭력성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살해당하는 비율이 10만 분의 1 정도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 멕시코나 미국, 브라질 또 유럽도 그렇죠. 그 살해당하는 비율이 많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아마 10만 분의 1도 아닐 겁니다. 굉장히 평온한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평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굉장히 폭력적인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뭐 그냥 뭐 두드려 패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요새도 신문에 보면 그러는데 옛날에 비해 보세요. 10,000배 이상 지금이 더 평온한 거거든요. 살해를 피해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그 본성에는 이렇게 폭력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런 게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자는 뜻에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생물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력과 속임과 도둑질, 약탈과 강도질, 뻔뻔스러움은 생물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여기 가로 속에 들어있는 건 다 우리가 지금 하지 말라는 건데, 그죠? 학교 가면 하지 말라 그러고 윤리 도덕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식물도 예의가 아닙니다. 식물 역시 뻔뻔스럽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악하기까지도 해요. 우리가 보면 알지만 동굴식물은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생식물도 있고 식충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새삼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른 식물을 감아서 거기서 양분을 섭취하고
말라 죽이는 그런 식물도 있고 있는데, 재미있는 책이 식물이 얼마만큼 이렇게 똑똑하고 한가 하는 책에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책도 있고, 여기에 식물은 똑똑하다는 제목의 책도 있고, 식물의 사생활이라는 책도 있어요. 식물도 사생활이 있어요. 식물이 자기 방어를 위한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잎사귀를 맛이 없게 만들면 벌레들은 같은 벌레를 먹이고 섭취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은 우리가 볼 때 무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벌레가 뜯어먹지 못하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도 벌레들은 또 거기에 맞게 진화해서 그래서 뜯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뜯어먹는 걸 막지 못하니까 이 벌레끼리 잡아먹게 만드는 또 방법으로 진화를 했어요. 도마도가.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제 조금 뒤에 볼게요. 먼저 식물이 어떤 속임수를 쓰냐면은, 이거는 오프리스 아피페라라는 난초 종입니다. 난인데, 근데 보통은 진화를 할 때에는 공생관계로서, 식물은 자기가 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 곤충을 유혹하느라고 꿀을 주고, 꿀을 준 대가로 곤충들이 꽃가루를 다른 데서 옮겨주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주고받으니까 그건 뭐 공정하다고 봐야죠. 근데 꿀을 만들려면 내가 공짜로 왜 만들어요? 꿀 만드는데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내가 꿀을 안 만들고 벌만 유혹해서 꽃가루를 좀 날려보는 방법 없을까? 있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한 거 어떻게 하냐면은, 내 그 수술의 모양이 딱 암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암펄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서 암놈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페로몬이라든가 향기를 쫙 뿜어요. 그 숯벌이 와서 여기 암놈인 줄 알고 교미하려고 하니까 교미가 안 되니까, 교미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막 움직이다 보니까 온통 모양의 꽃가루가 묻어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 딴 데 가서 수정해 주니까 이 오프리스 아피페라는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꿀도 안 주고, 이런 게 생태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이피페라 수풀의 꽃가루를 보는데, 이 버리 수컷은 실제 암컷보다도 오프리스와 교미를 시도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더 멋있는 향기를 뿜어내고 더 잘하니까. 아주 사기술이 능한 난초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식물의 사료인데, 여기에서 화학물질 분비해서 이걸 먹은 이 벌레가 뭐 기분이 나빴든지 뭐든지 간에 갑자기 그냥 폭력적이 되면서 동료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렇게 식물은 진화한 겁니다. 식물이 자기 방어를 위한 화학물질 분비해서 잎사귀를 맛이 없게 만들면 벌레들은 같은 벌레를 먹이로 섭취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맛이 없게 만든 게 아니고 어떤 화학물질 분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먹도록 무슨 약품을 하나 넣어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이 생태가 유지 안 되겠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협력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볼까요? 인간이 지구의 지배가 된 것은 서로 협력하는 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명한 책, 유발 하라리라는 그 역사학자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거든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주장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개하는 건데,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은 결코 머리가 좋아서 된 것은 아니라 그래요. 머리가 좋기 갖고는 사자나 이런 짐승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근데 협력하려고 그러면은 만나 이 얘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다 떠는 게 아주 인간이 그 지구 지배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수다 떨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걸 생각하는데, 사실 그 수다 떨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하고 교류하고 이해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폭력적이긴 하지만 같은 씨족이나 같은 부족끼리는 또 협력해서 잘 뭉쳐서 남과 대항하는 그런 면도 있죠. 근데 그거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다른 종이 협력해요. 근데 그 규모가
인간과는 다르죠. 근데 개미 같은 거는 뭐 인간만큼 돼. 이게 뭐예요? 개가 물고기가 지금 떨어지는 거 살리려고 이렇게 물을 계속 쏟아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dogs trying to save fish라는 뭐 이렇게 쳐보면은 이거 말고 물고기가 여러 마리 있는데 그냥 저기 웅덩이에서 물을 계속 퍼날라다가 해주는 걸 볼 거예요. 이런 또 그 남을 돕고 협력하는 심성이 또 동물한테도 있어요. 인간한테도 물론 있고. 이건 뭐죠? 여기 오리가 뭐 하는 거죠? 계속 물고기에다 먹이를 주면 물고기들이 받아먹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데 잡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암사자는 사슴 새끼를 기르는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실험을 통해 조사해 보면 18달밖에 안 된 아기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도와주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뭔가 신뢰가 있거나 어떤 유대가 형성된 사람, 뭐 예쁘다고 말해줬고 뭐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럴 때는 도와줘요. 그래서 참고로 T4때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컴퓨터 게임에서 그 어떤 종이 가장 살아남는가, 무조건 관대하고 잘 도와주는 종하고 무조건 하고 그냥 잡아먹고 복수하는 종하고, 이런 중에서 그 다음에 어떤 종은 상대방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면 나도 도와주고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근데 게임을 해보면 압도적으로 T4때 전략을 쓴 쪽이 유리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협조를 해요. 도와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면 나도 도와주는데, 그래 한 번 도와준 다음에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경기자는 처음에는 협력하고, 먼저 협력이 중요하죠. 그 위에는 상대의 바로 전 전략에 대항한다. 만약 상대가 이전에 협력을 했다면 경기자는 협력하고, 만약 배반했다면 경제자는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바꿔갖고 T4 2탭, 다시 말하면 두 번까지 용서해주는 걸 프로그램 만들어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하냐면 무조건 하고 T4탭 전략이 유리합니다. 두 번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응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도 엄격한 법 집행은 필요한 거죠. 남을 도와주고 관용을 베풀고 협력하지만 그걸 어기는 자한테는 갑자기 응정을 가해야 그런 일을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도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생물학에서 상호이타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남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저 녀석은 배신하는데 나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져요. 그때는 한 번은 도와주지만 그 다음번에는 응징을 가하는 거. 그러니까 협력하는 종이 진화의 사람한테 유리하지만 반드시 협력만 할 것이 아니라 배신자는 처단한다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이 과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만으로서 인간다워질 건가? 그래서 인간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전체적으로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근데 호모사피엔스라면 호모사피엔스 속에는 여러 인간 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면을 보이는 인간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호모는 인간종을 말하는 거고, 지혜롭고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인데, 이건 그다음에 왜 사피엔스 두 번 붙였냐면은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속에는 네안데르탈렌시스도 호모사피엔스 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다음에 호모사피엔스 이달투, 그다음에 호모 플로리엔시스라고 해서 호모사피엔스 중에도 여러 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생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로 합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직관과 이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진리를 찾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이냐? 그것만이냐? 그렇지는 않고,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우리가 또 인간을 부르는데, 이건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붙였냐면, 인류 문명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호모사피엔스로서 인간이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자라면 호모 렐리기오수스로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이나, 영원한 행복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궁극지도 없을지 몰라요. 이런 걸 찾아서 행동하는 자로서 이러한 행동의 근저에는 종교 본능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하고 그 의미를 찾는 거. 그래서 인간은 고통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거든요. 이런 면도 인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줄 알고, 그다음 종교뿐만 아니라 학문의 충동, 또 이야기 근원, 역시 종교적 인간의 종교 본능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본능, 이야기를 꾸미고 이야기하는 인간.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래서 밤하늘의 별이 7개가 놓여 있어서 북두칠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꾸며내는 건 그 인간인데, 그건 호모 렐리기오스의 인간입니다. 우린 그런 것도 면도 있죠. 그래서 그 종교가 사실 인간한테는 종교 없이는 아마 문명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에집트라든가 인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데 유럽의 그 성당들 같은 데 보면은 모두가 다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활동이 일어났죠. 그 호모 렐리기오수스의 인간은 자신이 완벽해지는 꿈을 찾아,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을 가해서 옛날 사람들 3분의 1을 죽일 정도로 폭력적인 면이 있냐면은, 또 적어도 같은 시족이나 같은 부족끼리는 철저히 협력해갖고 뭘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이상을 찾아서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궁극적 진리를 찾아서 생물로서의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수도 생활에 일생을 바치는 것이든지, 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막 목숨을 바치는 순교가 바로 종교적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다음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혁명가들도 우리가 호모 렐리기오스로서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세속적 가치를 찾아요. 그 호모 렐리기오스는 좀 이상적인 걸 찾는데, 아마 호모 사피엔스는 세속적 가치에 무게를 둘 겁니다. 그 세속적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생물학적인 고찰로 보면은, 마음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적어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 인간의 느낌, 지각, 생각, 의도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정신 활동한 요소가 될 텐데, 이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진화해서 발전된가 하면 진실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유전자를 많이 퍼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하도록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이 진실을 아느냐 모르냐는 관심도 없어요. 유전자만 많이 퍼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욕구를 갖게 됐죠. 바로 식욕과 색욕이죠. 맛있는 걸 먹어야 내가 튼튼해질 거고, 또 색욕이 있어야 뭐 자식을 많이 퍼뜨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감각적 쾌락은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옳든 그르든 그런 건 자연은 관심도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는 개념을 만들어낸 건 우리 인간인 거죠. 호모 렐리기오스의 인간일 겁니다. 그냥 자연은 뭐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건 쾌락과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자식을 많이 퍼뜨린다든지 생존을 하려면은 목적을 달렸을 때 쾌락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고, 저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 잡아서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야지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성을 만났을 때 쾌감이 있어야지 자식을 퍼뜨리는 행위를 하겠죠. 근데 그런 쾌락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되죠. 오래 지속되면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는 안 할 거니까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을 계속 유지해야 유전자를 퍼뜨릴 가능성이 커지니까 쾌락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 쾌락 적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더라도 오래 못 가요. 예를 들어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돈을 왕창 벌고 복권 산 사람이 복권을 당첨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되고, 승진하고 사람이 승진하거나 학생이 박사학위 받고 교수 임명을 받거나 그러면 신나죠. 오래 못 가요. 한 석 달 가면 시들해져 버려요. 승진이나 성취감 등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도 다 이 쾌락 적응 때문에 또 그런 일 또 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쾌락이 충족되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돼서 이제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어야지 멋있지. 옛날에는 조금만 얻어도, 돈이라 치면 가난했던 사람들은 10만 원 얻으면 고마워서 다 하고 싶은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100만 원쯤이야 그냥 뭐 이건 돈도 아닌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정도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해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다시 찾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충족될 수 없도록 설계된 그 마음은 또 계속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사실 세속적 가치 속에서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은 영원히 똑같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감각적 쾌락의 속성은 충족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래도 맨날 거짓말하고 뭘 딴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깨달은, 부처님이 아마 그 과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 심리학을 했던 것처럼 말씀하셨죠.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이성적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알 수 있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을 기뻐하고, 우리 보통 인간이잖아요.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감각적 쾌락에 춤추는 중생은 이 영기 이치를 보기 어렵고 열반의 이치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 몸만 피려고 괴로운 일이다. 내가 불법 수행을 권하더라도 감각적 쾌락을 찾는 사람이 계속 자기의 그 어떤 세속적 욕망을 충동시키기 위해서 그 짓만 할 테니까 내가 이런 걸 가르쳐서 뭐 하겠냐 그러고 부처님이 거수해서 열반에 들러 했는데, 불교가 재밌는 점이 그거죠. 예를 들어 범천이라 치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인간한테 절을 하면서 부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가치를 따르지 않다 하더라도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은 따를 테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을 베푸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한테 절한다는 게 좀 불교가 이상한 종교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악마 빠삐만이 또 나타나요. 이게 이제 감각적 쾌락과 관련된 세속적 욕망 같이 관련된 부처님의 설법인데, 악마 빠삐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요, 그대가 히말라야 산이 황금이 되길 원한다면 그 산은 황금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신통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한테 만족시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했더니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산이 있어 그 모든 황금이 2배가 되어도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네. 이렇게 알고 올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쾌락 적응이 돼서 이제 히말라야만큼 산이 있으면 이번에 그거 10배 되는 쾌락을, 예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왔을 때 악마가 나타나서 세상 권력을 다 나한테 경배하면 권력을 주겠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이런 말 했을 때 그런 걸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이 여기선 황금이나 돈일 텐데
그런 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서 살 거다.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에게는 권력이, 돈을 벌고자 하는 상인에게는 재물이 황금이고, 명성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제일이라는 명성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황금일 겁니다. 이거는 채워질 수 없어요. 금고기와 할머니 얘기가 바로 보편적 진실일 겁니다. 금고기 할머니 얘기 다 알잖아, 그죠? 줄 거 다 줘요. 난 나라 임금까지 시켰는데 임금이 돼도 시들해서 마지막에 쾌락 조공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임금도 시들하니까 이제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러서 금고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인간인데, 그게 이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구 얘기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검토를 해보면 부처님의 말씀은 과장이 아니고 액문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진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그 바로 어휘 장난인데, 설법 1에서 말하는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면 보통 아니 비설 신의, 이거 잘못 썼어요. 몸신해야 될 텐데 잘못 썼네요. 오간으로 직접 느끼는 5가지 감각을 뜻하지만, 직접적 느낌인 오욕락을 위해 인간은 다음과 같이 마음속에 오욕하고 있다. 무력,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수면욕은 편히 쉬고자 하는 마음, 명예욕은 내가 제일 잘났다고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되겠죠. 나머지는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요. 근데 오욕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욕의 근본은 애니까, 애는 활성이기 때문에 욕망의 근본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릇된 욕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물의 실상을 알 때, 참모습을 알 때, 진실을 알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 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애는 활력을 발휘할 것이지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오욕락에 끌려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허망한 꿈을 쫓는데, 우리는 그런 예를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그 위대한 물리학자 뉴턴을 여기에서 제물로 삼는 것 같아서 항상 좀 죄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 중에서 가장 그 찬사를 받은 사람이 뉴턴이기 때문에 뉴턴을 끌어왔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찬사를 받더라도 신의 업적에 비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예의가 있거든요. 뉴턴은 그 업적이 신의 비유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뉴턴의 업적에 대한 찬사. 우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별들을 바라보라. 이 별들의 운행을 정확하게 만든 것은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절대자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절대자 생각이 느껴지는가? 그래갖고 모든 것은 뉴턴의 수학을 따라 그들의 길을 말없이 가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신의 법칙이 뉴턴의 법칙인 거예요. 이런 평을 들었고요. 요건 뉴턴의 묘비명에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포프라고 해가지고 뉴턴보다 한 20살 정도 어린 사람이긴 하지만은 뉴턴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묘비가 자연,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이 법칙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근데 그 신이 뭐라 하냐면 뉴턴이 있으라고 선언하자 모든 것은 백이라고 드러났다. 이렇게 신과 신의 업적에 비교될 만한 찬사를 받았으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경우에 만족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만족 못해요. 왜 못하냐? 내가 더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제 보시면 히말라야 황금이 뉴턴에게는 명성인데, 신의 업적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뉴턴의 명예욕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라이프니츠거든요. 뉴턴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위대한 학자이지만 탐심과 진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우선 물리학이라는 학문 하나 만들었어요. 그 대단하죠? 근데 그 물리학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물리학을 만들려니까 수학적으로 했는데 물리학을 만들 만한 수학이 없어요. 그 수학이 미적분인데 미적분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미적분을 만들어갖고 그 미적분을 바탕으로 자연을 기술하는 법칙을 만들었으니까 위대한 일을 두 가지나 한 건데 사람들 다 똑똑하다 그러죠. 근데 그걸 만족 못 하겠어요.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더군다나 이것도 있어요. 동전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저기 악하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그게 왜 나왔냐 말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좋은 돈 나쁜 돈 있을 수가 없어요. 악화 양화가 다 똑같이. 근데 뉴턴 당시에는 악화와 양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은하가 1슐링짜리 은하가 있었는데 이 1슐링짜리 은하가 오래 쓰다 보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액면 가치하고 은의 실제 가치가 똑같았거든요. 달았으면 어때요? 은의 값이 1슐링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1슐링을 근데 안 받을 수 없어요. 받았어요. 달았으니까 못 받겠다는 말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 생각하니까 좀 억울해요. 내가 1슐링어치 물건을 주고 내가 1슐링은 받았는데 은은 1슐링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이라는 건 손해보고 살지 못해요. 어떡하겠어요? 달아도 돈이니까 내가 좀 잘라도 되겠다 싶어 잘라 가져요. 요만큼 잘라요. 그럼 요만큼 요게 은이라 치면은 너무 여기서 여러 번 설명하기에 좀 불편하니까 긴 막대기가 은이라 치면 내가 한마디만 잘라버렸어, 이렇게. 요거 내가 가지고 요 투토막만 1슐링이라 써줬으니까 남한테 줘도 1슐링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악화예요. 달아 없어진 돈. 그 다음에 정부에서 만든 깨끗한 돈은 양화죠. 근데 양화하고 악화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 양화는 다 내가 가지고 악화만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이만한 동전이 이만한 돈이라면 여기 1슐링에 있었으면 다 잘라서 가지고 사람들이 뭐 내가 돈을 받았는데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도 요만큼 더 잘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근데 1슐링이라는 돈은 그 글자마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글자만 남겨놓고 옆에 게 다 잘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악화만 돌아다니고 양화는 없어요. 양화가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잘라가지고 악화만 줄 거예요. 영국 정부가 엄청나게 손해를 볼 거죠. 골치가 아파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뉴턴은 원래 신과 같은 존재니까 저 사람한테 해결해달라면 해줄 거다 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물리학자가 엉뚱하게 조폐국장이 됐어요. 돈 만든 사람. 뉴턴이 딱 보고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동전 누가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내가 지금 없으면 할 수 없어. 내가 제 말할게요. 이 동전을 보면은 이 동전 가장자리에 경계면이 있어요. 어떤 걸 보면은 좀 액면 값이 낮은 돈은 이렇게 뭔가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여기에다 톱니가 있어요. 이렇게. 톱니가 있다는 말은 뭐죠? 경계면이죠. 그러니까 경계면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게 돈이 경계다. 요걸 잘랐으면 그건 돈 아니다. 딱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렇게 경계면을 만든 돈을 풀면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그냥 나갔던 돈은 할 수 없으니까 다 받아주는데 이제 경계면을 누가 잘랐다면 그 돈 취급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경제가 안정된 거죠. 그 뉴턴이니까 악화를 물리쳤어요. 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뉴턴은 뭐 그 이름이 뭐 하늘을 찔 때 높아가지고 어쨌든 적어도 인간의 업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업적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학문적 업적이나 명성과 관련된 일일 경우 뉴턴은 치졸하다고 말하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 없면서 저질렀어요. 뉴턴은 워낙 일찍부터 뛰어난 업적을 만들었으니까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 왕립학회 회장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학문에 그냥 왕인 같은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올랐었어요. 근데 그 지위와 명성을 바탕으로 자기와 학문적으로 대접받던 사람들 전부 탄압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울 때 후크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나요? 후크의 법칙이라는 말은 왜 스프링을 이렇게 늘어뜨리면 그 늘어뜨리는 길이에 비례해서 힘이 작용한다. 그 로버트 후크인데 이 로버트 후크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뉴턴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시될 만큼 무시했을 만큼 업적이 있었는데 뉴턴이 왕립 회장이 되면서 그 사람의 업적을 싹 뭉개가서 없애버렸어요. 겨우 남아서 전해지는 것이 후크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 플램스테드는
이 사람은 초대 그린치 전문대장인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그린치 전문대 그 영국 가서 가봤더니, 거기 보니까 이 벽난로에 전기불로 불꽃이 튀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뭐가 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뉴턴이 왕립학 회장이 되자 전문대장의 지위와 왕립학 회원 자격을 박탈했어요.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초대 그린치 전문대장이라면 전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업적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업적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뉴턴이 그 자료를 왜냐면 물리학을 하려다 보니까 그 물리학 법칙을 그 적용하기에는 그 당시엔 천체 운행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 자료가 필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뉴턴이 자기 법칙을 그 증명해서 쓰려고 좀 달랐더니, 이 프렘스테드가 그냥 안 준 게 아니고, 이 사람 과학자니까 좀 더 확실히 검증해갖고 정말 확실하고 맞는 거를 주려고 하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서 빨리 하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일일이 맞춰보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안 줬어요. 안 준 게 아니니까 이제 늦게 주는 거죠. 늦게 주려 했더니 뉴턴이 썽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왕립 회원 자격도 박탈해보고 쫓아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또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프렘스테드가 갖고 있는 자료예요.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써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렘스테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영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갖고 원고를 들어 찾아왔어요. 뉴턴이 가지고 있는 거를 찾아다가 확 썽이 나서 지금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 거긴 하지만 뉴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린치 전문대 가면 여러분들이 그게 보면은,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라이프니츠는 뉴턴에 비교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미적분 같이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라이프니츠가 자기와는 독립적으로 미적분학을 발견했다는 걸 뉴턴이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성이 자기가 비교가 되니까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했다고 비난하고 매도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뉴턴을 신처럼 받으니까 뉴턴이 거짓말 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라이프니츠를 나쁜 사람이 해가지고, 라이프니츠는 뉴턴의 비난 때문에 아주 외롭고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이런 게 뉴턴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고 싶은가 하면은, 꼭 뉴턴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선전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마 뉴턴은 그냥 보통 사람의 그 심정인데 명성을 그냥 그렇게 추구해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뉴턴은 또 진리를 추구하는 데는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뉴턴이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이나 수학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신학과 연금술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연금술 연구도 돈보다는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주사 투자를 하겠으나 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좋게 평가해도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 사람인데, 신이라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적인 인격신이든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든 학문을 하듯이 머리로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줄 겁니다. 머리로서 연구하는 거라면 뉴턴이 최고일 것 같은데, 뉴턴 인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머리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렐리기오스를 보여드린 건 바로 그런 건데,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머리하고는 관계없는 것도 있어요. 아마 가슴으로 하는 게 진리 축을 겁니다. 종교적 진리는. 그러니까 궁극적 진리는 이성적 사회로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러니까 뉴턴의 행동이 이성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일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했고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건 아마 이성적 사유로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마음으로 찾아야지. 삶의 자세와 삶의 질을 한번 보죠. 자,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가문이라 그러면 어디 걸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케네디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하고 사라 피어폰트가 살던 집에 가면은 거기에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표시하는 헌사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삶의 목표를 기독교 성경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에 두고 신학교에 진학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727년 사라 피어폰트와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나단과 사라의 성격과 삶을 한번 비교해 보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의 인격과 뭐 어디가 다른가, 아니면 어디가 같은가, 그런 걸 보면서 우선 사라는 사교적이고 상냥한 예절과 기술에 능숙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사랑스러운 인품과 언사로 늘 선량하고 지적이었으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정말 모두를 갖춘 여자죠. 지적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사랑스러운 인품도 가졌고, 말도 이렇게 멋있었고, 그 다음에 사교적이었고,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에드워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으며 남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겠죠. 약간 불안해 보이고 어딘가 조금 안정이 안 된 거죠. 그때 말수가 적었고 사귀지 못했고 키가 크고 말랐으며 어색하게 산만해 보였고 신사답게 행동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여러분도 어떤가요? 여기 남자가 저까지 벌써 5이네요. 나도 이 정도 남자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에서 여러분의 오빠나 아버지 또는 뭐 동생들을 볼 때, 아니 내 아버지나 내 오빠도 이 에드워드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산책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 부부 사이에서 자식과 관계, 친구 사이에서도 아까 사피엔스의 저자가 뭐라 했죠?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게 된 거는 수다가 많이 했기 때문에, 모여서 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에 있는 아름다움과 일치하는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했다. 이 얘기를 해야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부모를 보고 자란 그 자식들도 다 훌륭하게 성장했는데 통계를 한번 볼까요? 후손들의 운명,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사라 피어폰트에서 난 자식들이 이게 100년 가까이 된 뒤의 얘기예요. 그때까지 나온 자식들을 전부 다 조사해 봤더니 법을 어긴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1394명 중에서.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변호사고 30명은 판사예요. 그 다음에 13명은 대학교 총장이었고,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대학 교수입니다. 60명이 내과 의사고, 그 다음에 100명이 목사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전도사라든가 이런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목사는 굉장히 지위가 높죠. 유럽이나 미국의 목사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80명이 선출직 공무원이었는데, 3명은 시장이었어요. 메이어니까. 그 다음에 3명은 주지사예요. 그 다음에 several members of Congress니까 하원의원이 여러 명이었고 3명은 상원의원이고 1명은 부통령이에요. 누구냐면 에런 버르라는 부통령이에요. 60명이 저명한 작가예요. 그 다음에 75명이 군대 장교고. 그러니까 1394명이니까 한 40% 이상이 저명인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 안 하는데 시키면서 후손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출세를 한 것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삶의 목표라든가 종교적 진리하고는 관계없지 않냐는 게 그런 그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종교적 지위를 찾는 거 찾아야 세속적인 지위도 함께 얻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쭉 강조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 궁극적 진리를 찾고 종교적으로 훌륭해지기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무슨 영생을 얻고 그런 인품만 훌륭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남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세속적으로 잘 된다는 것과 그 참답게 사는 것은 분리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이 나가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거는 많아요. 뭐 출세를 어떤 한 사람이 출세를 해가지고 대단히 뛰어난데 인품은 엉망인 거 이런 경우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의 통계로서만 갖고는 그 말할 수 없고 여러 명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런 여러 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이라.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항상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착한 말과 교양 있는 말과 품위 있는 행동을 하다 보면 자식도 그 중에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잘 됐을 거라고 믿는데 그 사람은 잘 됐는데 그냥 내가 교수가 돼서 명성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에 맞는 인품도 함께 가졌을 거라는 전제로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막스 죽스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터넷 찾아본 거하고는 다를 겁니다. 거기에는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보통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마크 슐츠라고 나오는데 마크 슐츠는 뭐 같은 해에 같이 이민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1720년 이건 뭐냐면은 뉴욕시에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어떤 범죄자가 굉장히 많은 그 자손이 있는 걸 보고서 어떤 대학 교수한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1720년 네덜란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막스 죽스는 가명입니다.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훌륭하게 알려진 사람이니까 훌륭하다고 밝혀도 괜찮겠지만 막스 죽스는 밝힐 수 없죠. 가명이거든요. 공부를 싫어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설교를 듣는 것을 싫어하여 교회에도 다니지 않았으나 유쾌하고 사교적이고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인기가 있었고 누구나 웃게 만들 만큼 재미있는 얘기를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이 정도면. 근데 좀 뭐 그냥 공부 좀 안 했을 뿐. 근데 쌍스럽고 품위가 없었어요.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고 어느 때는 팔을 붙이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으나 금방 게으름을 부리고 저녁에는 밖에 나가 사람들과 잡담을 하고 놀았습니다. 후손들의 운명은 보면은 300명이 어려서 죽었고 50명의 여자가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거리 여자라는 뜻이죠. 그다음 남녀파의 400명이 부도덕한 삶으로 폐인이 됐고 살인범이 7명이고 상습절도범이 60명이고 기타 범죄자가 130명이 돼가지고 뉴욕에 있는 어떤 교도소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뉴욕시에서 이 사람의 후손들을 연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그 말과 하는 행동이 나 자신한테도 그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걸 보고 들은 자식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된다는 걸 봐서 우리가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종교적인 진리라든가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은 세속적 출세와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여기 이 강의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것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거거든요.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을 때 뭐냐면은 건강하고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 죽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찻물이 나오면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들어와서 목이 마를 때 찻잔이 나오면 그걸 벌컥벌컥 들여 마시는 사람보다는 반만 마시고 반은 남겨서 얼굴도 닦고 거기서 닦아봐야 뭐 아우슈에서 얼마만큼 깨끗하게 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깨끗하게 하고 눈곱도 떼고 품위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그다음에 출세하며 사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비교해 보면 엉망인 사람이 출세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나중에 연기법 할 때 사마천의 사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천도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엉망이 같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속적인 그 출세와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예를 하나 들 거예요. 그래서 출가자이든 제가자이든 그 법을 필요하죠. 맞아. 부처님이 가르친 법은 보편적 진리라서 그거는 출가자한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제가자한테도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삶의 바른자세이고 그 법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전수가 출세가 목표인가? 그렇다면 아마 마크스 죽수의 후손 같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럼 경제 발전만이 국가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꼭 그렇게만 생각하고 경제 발전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도덕적 그다음에 윤리적인 행동을 무시해버린다면 결국은 모든 동물에게 잠재된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걸 뜻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달성을 위한 지식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마크스 죽수의 삶과 뭐가 다를 건가. 그거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불교 사찰에서 예불 하고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개인의 복락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종교라면 결국은 마크스 죽수와 같은 사람을 양산할 텐데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침도 그렇고 예수의 가르침도 그렇고 공자의 가르침도 그렇고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인의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걸 지킬 때 궁극적인 진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세속적인 삶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삶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일반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부처님도 그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그 여러 군데서 얘기인데 그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속세에도 행복은 존재하고 하는데 그 행복이란 건 뭔가? 딴 게 아니에요. 5가지 욕망,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욕망을 충족하는 건데 그걸 충족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마크스 죽수와 같은 인생이 돼버려요. 출세했어도 아주 이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그 욕망을 바르게 누리라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근검, 정략, 성실, 자비 이런 것에서 발전된 수행을 통해서 이 욕망을 세속적인 욕망이나 출세를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현세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말로서 요약을 할게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삶의 모습에서 두 사람의 전언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는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사람일 테죠. 그 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쓴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기쁨이라는 마더 테레사의 그 수기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캄보디아에 봉사활동 가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사려 깊고 친절하게 대하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몹시 어려운 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것부터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해야 이런 것이 바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 해야 될 기본인 거고 이런 걸 해야 세속적으로도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딴 길이 아니다는 것을 마더 테레사가 잘 말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도 있어요. 서방 세계의 정신적 빈곤은 인도 국민의 물질적 빈곤보다 더 심합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지독한 고립감과 자신의 무가치를 느낀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수녀니까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도라면 바로 불법 수행인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그래야 삶이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티우 리카르가 한 말 봅시다. 마티우 리카르는 파스텔리 연구소에 촉망받던 상부인자 생물에서 활동하다 불교 승려가 됐는데, 승려가 된 다음에 아버지랑 20년 동안 대화가 안 났어요. 이 소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식에 대해서 실망하고 괘씸해가지고 만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 책에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써놨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티우 리카르가 파스텔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하던 동료 중에서 리더였는데 그 그룹이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했는지 승려와 철학자를 보면 그 말 나옵니다. 딴 사람 노벨상 받았는데 너도 그때 연구했으면 노벨상도 받고 그랬지 않았겠나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0년쯤 지나서 아버지가 만나서 출가 동기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합니다. 너는 인간의 행복과 궁극적 진리를 찾아서 출가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꼭 승려가 돼야만 되는 게 아니고 불란서에 나와가지고 분자 생물학 하더라도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티우 리카르가 이런 말이에요. 승려 철학자 21페이지에 어려서부터 저는 아버지 덕분에 철학자와 사상가와 연구기를 만났고 화가인 어머니 덕분에 예술가와 시인들을 보았습니다. 파스텔리 연구소에 강연을 오른 위대한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인물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을 다 만나본 거죠.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발휘하는 천재성에 반드시 인간적인 완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들을 훌륭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일 수도 있고 위대한 학자도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며 예술가도 자만에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만 추구하다 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종교적인 진리, 정치적 가치는 도외시하고 그 세속적 가치만 추구하다 보면은 업적은 뛰어나고 천재적이지만은 사기꾼일 수도 있고 인격은 엉망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속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둘 다 해서 균형을 잡힌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칸큐르 림포체로서 마티우 리카르가 출가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칸큐르 림포체를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편안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 사람을 봤더니 갑자기 마티우 리카르가 갑자기 살아있는 지혜의 본보기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저는 인간의 차원에서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들이 그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칸큐르 림포체를 만나니 저런 인품을 가지고 저런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되어야겠다.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몇 마디 못 알아들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깊이, 힘, 고요함이 제 정신을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찾아서 출가 승려가 되자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강의의 목적은 이런 것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소위 세속적인 가치와 함께 정신의 가치도 추구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와 정신의 가치 대결 한번 볼까요? 인간의 역사에서 세계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한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제국, 여기에 이란이지만은 여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의 일부, 우즈베키스탄, 여기 옛날 소련의 일부죠. 그 다음에 이걸 점령한 것이 대개 이것이 지금 중국은 아니고 옛날 한 당나라하고 면적이 비슷했을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이 키루스라는 아주 뛰어난 왕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리스는 어떤가요? 면적을 봐도 여기 10배가 되면 어때요? 가로 세로 10배가 되면
이게 면적이 100배쯤 되겠죠. 면적은 아마 100배가 넘을 겁니다. 페르시아의 영토가. 그 다음에 물자, 인구도 100배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 조그마한 그리스가 있는 거를 페르시아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제국의 통치자인 왕의 욕심입니다. 내버려두면 조그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귀찮게 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조그만 것들이 나한테 인사오지 않아? 하고 사신을 보내서 그 복속하라 그랬더니 그걸 거절해요. 그게 그리스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1차 그 페르시아 전쟁 때는 이 그리스가 다 동원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아테네만 군사를 모았는데 6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페르시아 군대는 20만이나 들어갔거든요. 20만하고 6천 명 싸우면 마라톤 평야에서 누가 이겼어요? 6천 명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레오니다스가 거느린 그 스파르타 병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돈을 써가지고 이 스파르타의 신전에 있는 신녀들을 매수를 했어요. 이제 그 스파르타의 군대를 왕이 끌고 가면은 하여튼 뭐 좋지 않다. 신탁은 그러면 안 된다고 신탁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밑에 있는 귀족들이 군대를 안 주니까 자기의 직속 친위대만 뽑으니까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영화도 나왔죠. 데르모필레까지 가서 300명을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페르시아 군대를 지키는데 지켜내요. 300명이. 근데 물론 300명이 지는데 왜냐면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 돌아가지고 뒤에서 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긴 했는데 어쨌든 300명이 2만 명을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이시여, 금은보석과 같은 재물이나 여자보다는 자유, 용기, 명예와 같은 이상한 것을 위해 싸우는 저 사람들과 우리를 어떻게 싸우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저기 점령지에 가서 금은보석을 뺏어오거나 뭐 쌀이나 밀가루를 뺏어오거나 또 여자나 남자를 잡아오면 노예시장에 팔아먹으면 돈이 되거든요. 그런 실제적인 목적에 싸우는 거지 무슨 자유니 용기니 명예 같은 걸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그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뭘 줬죠? 월계수 나무 가지를 꺾어서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에 씌워줘가지고 네가 그리스의 최고 용사다 하고 하는 그거 하나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처럼 돈 안 줬거든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를 싸운 게 아니고 정신적 가치. 나는 아주 명예를 지킨 사람이라서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목숨을 정말 던져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유, 용기, 명예 같은 이상한 걸 위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 사람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니까 어떤가요? 세속적인 전투에서도 훨씬 100배 이상의 힘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꼭 무슨 그 생산 문제를 떠나서 뭐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고 이런 것만 아니고 세속적 가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신적 가치를 그러니까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일반 제가자들의 불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 뭔가? 그거는 제가 아까 줄여서 말씀드렸지만은 빅터 프랭클의 경험을 놓고서 말씀드려요.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것은 삶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멋을 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바로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바로 교양과 품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빅터 프랭클의 경험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법을 수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와 자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그것이 최종의 목표이긴 하지만 바로 현세에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이 종교이지만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부처의 말씀이 이게 정말 나를 그런 길로 이끌어 주는구나 하는 걸 믿어야 그런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생각, 말,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생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이게 마가라트 대처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뇌과학자들이 설명한 말이거든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너의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너의 운명이 된다. 이거는 바로 뇌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죠. 인간의 뇌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되면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의 신경회로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그런 식으로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 말, 행동의 반복 습관을 낳고 이것이 다시 성격, 운명으로 발전하듯이 우리 뇌에도 작은 길이 생기다가 점차 큰 길이 되고 나중에는 고속도로 같이 뻥 뚫린 길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사소한 말과 행동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한번 그 실험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존 바그가 뉴욕 대학에 있을 때인데 지금은 예일 대학에 가 있는데 존 바그가 그 한 실험을 얼마만큼 영향이 큰가 하면 이 데니얼 커너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생각에 관한 생각을 쓴 사람으로서 이 책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인용한 건데 데니얼 커너만은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이라는 건 결국 인간 심리를 대변하는 거니까 그 인간 심리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게 만드는가를 밝혔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실험을 인용했다면 이 사람의 실험이라는 건 대단히 주목을 받는 실험이겠죠. 존 바그. 이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두 가지 설계할 텐데 하나는 이겁니다. 그룹 학생들, 대학생들이죠. 18살부터 22살 사이의 대학생들을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에 대한 임의 단어를 줬고 다른 그룹에 대한 플로리다, 포가풀, 볼드, 그레이, 링클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해서 문장 하나 만들어라. 한 10분 시간 줍니다. 딴 거 아니야. 10분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딴 게 아니고 플로리다는 노인들이 은퇴해서 사는 도시고 포게풀은 노인들이 건망증이 많은 거죠. 볼드는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벗어지고 대머리가 되고 그레이는 머리가 흰머리가 나오니까 그레이가 될 거고 링클은 노인들은 주름살 생기는 거죠. 노인이란 말 없지만 노인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성 몰래 문장을 만들게 하는데 학생들한테 여기로 치면은 인계함쯤 되는 데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을 촬영해 봤더니 놀랍게도 거리는 한 50m 정도라는데 그룹 1과 그룹 2가 움직이는 시간 속도가 50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13초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인이란 단어를 관계된 단어니까 노인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제시한 단어가 노인과 행동과 관계가 있고 이것이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자식들한테, 배우자한테, 친구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고 나한테 중요하게 말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죠. 나한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실험 2는 데니얼 커너만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세속적 가치만 추구할 경우 어떤 건가를 생각하는 건데 똑같은 학생들한테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는 돈과 관련된 단어, 그러니까 high salary desk paying, 돈과 관련된 의무의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행동하게 하고 나서 마치 실수를 한 것처럼
누가 가다가 연필 한 묶음 누가 다 넘어진 척 했어요. 연필을 딱 떨어뜨렸거든요. 그랬더니 돈과 관련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건성을 집어주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보통 단어가 한 사람들은 열심히 집어주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위도 안 해요. 돈은 그렇게 만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기왕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면은, 그 다음에 그 당신들의 요 실험이 끝난 다음에 누구랑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거니까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테이블하고 의자를 배치하라고 했어요. 그 테이블 갖다 놓으면 사람이 가장 그 교감이 갈 수 있도록 그 되는 거리가 80cm에서 대개 120cm 사이예요. 그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대개 1m 정도 거리에 넣어서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다가 배치하는데, 돈과 관련된 생각하는 사람들은 뚝 띄어놨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협조하는 거 귀찮다는 거야. 내 돈만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과 실천. 이건 뭐였죠? 바로 우리가 듣고 말한 것이 하나의 업으로서 나한테 굴레를 만든 거죠.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행보는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절대 자유를 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임재선사가 말하기로는 하루에 금화 만냥을 쓰는 즐거움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팔정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뷰를 하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하는데, 부처님은 출가자에게는 글자 그대로 무소히 가르치지만 재가자에게는 재물을 적절하게 쓰도록 권하였고 적절한 욕망을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출세를 권한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는 행복해 줄 수 없다. 선생님이 그 복사까지 해서 나눠주기도 했죠. 그래서 안고따라 니까에 보면 첫째, 이 보통 사람들한테 설법하신 것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행복, 그 다음에 부를 누릴 수 있는 행복, 돈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빚이 없을 수 있는 행복,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거. 그러니까 출세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자가 출세하고 돈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단지 그걸 법답게 바르게 달성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고따라 니까야 문답품에 보면 장자야,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돈 번 거 좋아요.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다시 말해서 그 도리에 맞게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켜줘 간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느냐? 부모를 만족하게 하고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켜줘 간다. 그다음에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켜줘 간다. 장자, 이것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이니 그가 함정이고 알맞게 재물을 사용한 것이다. 도리에 맞게 돈을 많이 벌어. 부처님 돈 많은 법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갖고 있지만 근면정직 성실이에요. 그렇게 많이 벌어서 몇 퍼센트는 저축하고 몇 퍼센트는 누구에 쓰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디가장우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다 출가자로서 걸식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디가장우가 말하기를 세저신이시오. 우리는 처자식과 가정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현세와, 그러니까 금생에서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세에도 행복하게 될 만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이 무렵에 대해 부처님은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자신이 종사하는 어떤 직업에서 능숙하고 효율적이며 근면하고 활동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출세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근면정식 성실하게 출세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 정당하게 버리는 자식을 보호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도둑이 오면 주는 게 아니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씨 있고 학識있고 덕망이 있고 높고 도량이 넓고 지적인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부처님은 다른 곳에 말씀하는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그 친구가 좋은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과 말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은 아까 존 바가 실험에서 봤잖아요. 그다음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서 함대로 소비해야 된다. 너무 탐욕스럽게 축제해서도 안 되며 너무 낭비해도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데 부처님은 인색한 걸 질색이에요. 그 대신에 게으른 것도 질색입니다. 알맞게 벌어서 알맞게 쓰라. 그 다음에 금세광경은 사람이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 가난한 거예요.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 모두가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을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 않으랴. 그러니까 불교가 출가자 중심으로 너무 설법하다 보니까 그냥 다 털털 털어버리고 무소유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감각적 쾌락에 빠져들어 설계됐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속 생활을 위해서는 출세과 재물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불교는 궁극적으로 무소유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중도의 삶이 중요한 거죠. 세속 생활을 위한 성취욕과 재물력에 따라 세속 생활을 하되 엄격한 도덕적 절제를 통해 부당한 재물을 취하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출세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중도적인 삶인데 그게 바로 발정도 수행이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